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로켓 발사에 따른 혹독한 대가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했지요. 그렇지만 현재 국내 여론은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됐다, 이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이게 사실 중국 역할론이라는 것도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비관론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44년 전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한탄도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 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감기 몸살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 미안합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얼른 쾌차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바로 그 현안 얘기를 좀 하도록 하지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로 결정을 했는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당장 2년 전에, 1년 6개월 전이죠. 네. 2013년 파리스 합의에서 네. 남과 북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양을 갖지 않고 이 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의를 봐서 했던 건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결정을 보면서 이게 뭐 마치 아직 그 철이 안 든 그런 어린애가 제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성질을 못 이겨서 이거저거 막 내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하여튼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24개의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 또 임직원들, 네. 이분들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삶의 터전을 그렇게도 무너뜨린다는 거,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어렵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의 자해적 행위를 또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뭐 평가할 필요도 없다 굳이. 그러나 아무튼 너무나 참담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참담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된다는 여론이 56.6%, 57%의 국민들이 오늘 중앙일보 조사를 보니까요,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도 지금 대통령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론은 계속 여론을 갖다가 몰아가기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제시하겠죠. 이미 뭐 홍 장관이 이제 뭐 북한 핵개발, 네. 개성공단 인근에 핵개발 전형됐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여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보셔도 네. 개성공단이 우리한테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서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70%가 간다. 이외에 당서기실 그리고 39호실 통해서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확인할 만한 근거 제시는 여전히 정보관계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주 전에부터 네. 그 우리 사회의 그 일부 극우 인사들이 네. 개성공단 이제 뭐 북한 근로자들 임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는 뭐 아마 어느 정부나 뭐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느 정부나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온 거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핵실험 뒤에 있었던 그 정부 보고에서 홍 장관이 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뭐 작년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계속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네. 개성공단 임금 전용 의혹 없다라고 통보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 갑자기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이걸 갖다가 얘기하자면 굳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무모한 행동을 해놓고 또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또 내놓는 거죠, 구차하게 이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지 않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극우 인사들이 이번에만 지적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성공단 임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늘 어느 정부나 이건 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모두 다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관심 있게 보고 왔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해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영표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근거를 내놔야겠죠. 왜냐면은 네. 저희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걸 네. 내놔야 되는데 일단 그러나 이미 그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도 네.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그런 거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를 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 왜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건 자꾸 뭔가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된 바 없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 장관 발언이 정말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다. 이 점 때문인데요. 실제 국제사회에서도 이 장관, 홍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게 미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뭐 대북 제재 관련해서 특히 사드 문제를 이끌어다 보니까 찰떡 공조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고 네.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나 조야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이걸 갖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기들 모습을 갖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제기된 문제. 오히려 정치적으로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바로 어제까지 지난달까지도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180도 바꾸는 거는 네. 그렇게 바꿨을 때 자기 자신이 엄청난 자기 모순이 되고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감내하고 이른바 자해성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입질 갖다 계속적으로 그 약화되는 입질 갖다가 이걸 나름대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자꾸 호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내부에는 어찌됐든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사회까지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되면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고 따라서 중국도 동참을 할 것이고 국제사회도 동참해서 결국 북한이 핵 포기의 길에 이를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신뢰라고 해야 돼 믿음 이런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박근혜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네. 과대망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그 국제 환경, 네. 국제 각국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네.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 자기 주관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는 첫째로는 국제사회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끝장결의를 도출할 것 같지가 않다.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중국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드 배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중국을 갖다가 제재로 갖다가 제대로 끌어들이려면은 네.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려면은 사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시점에서. 예. 근데 그 먼저 다 미국하고 해놓고 네. 그거 해가 중국에다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다 만들어놓고 중국 보고 오라니까 참여라니까 중국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제재 협조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거기다가 북한이 제재로 핵을 포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4차례 실험할 때마다 제재를 했지만 그 제재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제재를 해보는 것 같지만 네. 제재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결국 근본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미 적대 관계 해소 이거를 이렇게 가야만 이 문제가 어떤 형태간에 풀려나갈 텐데 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결국 북미 관계 정상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물론 남북 관계도 근본적 적대 관계 해소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지금 미국이 이런 북미 적대 관계 해소의 길을 갈라놓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않은 한은 아마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네. 예, 사실 현재로서는 일갈 가능성이 적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쭉 분석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로서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제대로 잘 정상화될 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왕이 부장이 그 뮌헨에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항장무검 의제 폐공 그러니까 유방을 겨누는 항우의 칼춤 뭐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판에 나선 건데요. 이런 중국의 태도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중국이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 한미 또는 한미 혹은 한미일이 정말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더라도 네. 그걸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좀 조심스럽거나 특히 북한 제재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걸 갖다가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번처럼 정말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건 정말 무슨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얘기해봐니까 할 정도로 물론 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시작된 거지만 사드 언급을 하고 사드 협의라고 그러면서 미국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중국이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죠. 이게 지금 자기들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중국 그 봉쇄 그런 그 연대 구조를 갖다가 강화시키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랑 같이 북한을 압박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그 공사성어까지 이용을 한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선 너무 뻔한 수가 보이는데 이거를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제 눈에도 보이고 아니 제 눈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제 집사람 눈에도 보인다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외교관일까라는 생각마저 드신다고 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번 결정을 보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폐쇄도 영구 폐쇄가 아니라 잠정 중단 이런 쪽으로 가자고 했고 실제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반대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입김이 상당히 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군부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이제 어떤 군부나 또는 어떤 야전 지휘관들의 어떤 그 생각 사고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외교안보의 그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적인 사고나 또는 이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분들이랑 비슷하다는 뜻이지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분들의 입김이 미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그분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아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얘기나 정책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당장 또 기업인들이 진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조만간 입증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갖다가 파산 끝장을 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보니까 외교관들이 이상하게 흘리던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재 결의 동참하라 그랬더니 너희들은 개성공단 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정말 그냥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무슨 일을 했다면 그만큼 참 단순하고 그 외교관 자격 반납해야죠. 그런 수준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국은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은 이미 제재 자체에 대한 중국의 이해도 우리랑 다르지만 그에 앞서가지고 사드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중단시켜 거의 사실 이제 폐쇄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핵 전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임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전면 중단을 해놓고 사실은 핵 전용을 말했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의 핵 전용을 말했기 때문에 이건 폐쇄시킨 겁니다. 이 정부가 알아서 지금. 정부가 스스로 폐쇄시킨 거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는 아예 그냥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임금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금 무기를 만드는데 전용됐다라고 자기네들이 또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 바람에 그런 폐쇄의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폐쇄시켰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제사회가 받는 영향이나 대북 제재에 주는 영향이라는 건 거의 없을 거다. 아마 결과적으로 자해적인 그런 이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파산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모든 전략적 자산을 다 이제 내쏟아 붓으니까 그냥 그것도 의미 없이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아마 그러면 너희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으면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홍영표 장관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시킨 거에 대해서 비난이 심하니까 네. 그걸 갖다가 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핵 전용 문제를 갖다 네. 들고 나온 것처럼 네. 결국은 실패와 그로 인한 불리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끊임없이 뭔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막장 드라마를 써온 사람들이 지금 뭘 못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파산됐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는 게 아니다. 결국 남북 간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긴장이죠, 긴장. 긴장이 유발될 수 있는 요소들이나 아니면 북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홍영표 장관이 70%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성실로 들어가서 핵으로 전용된다고 핵개발로 전용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순간적인 이벤트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 이벤트 하나가 그러나 엄청난 지금 자해성 이벤트라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성격을 달리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다음 스텝, 지금 상당히 남북관계, 국제관계 다 꼬여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 문제가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다음 스텝으로 계속 밟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강대강 구도에서 더 센 거. 그럼 결국 국지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그건 쉽게 예단은 못하겠어요. 다만 지금 이제 개성공단도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휴전선상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쌍방이 아무튼 서로 자제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만큼 또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조그마한 긴장 요소들도 분쟁이나 아니면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이제 44년 전 7.2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의 남북관계는 서로 싸워봤자 소총으로 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기체계가 낙후돼 있었으니까. 지금은 서로의 무기체계가 고도화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작은 분쟁, 작은 위기가 이제 어떤 이제 충돌로 이어질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한미 군사 훈련이 있게 되면은 또 북한이 거기에 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걱정스러운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가뜩이나 경제 문제도 어려워 죽겠는데 남북관계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위기로 불안으로 몰아넣냐 이런 한탄도 쏟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성공단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를 동시에 꺼내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이게 대구 권역 평택 도처에서 국민들이 우리 동네에 사드 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또 중국, 러시아도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발이 큽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처할 태도랄까요? 위협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도 아마 이제 반대 전선에 분명히 나서겠지만 이제 가장 이제 아주 사활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중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논의 전개 그리고 배치 동향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맞물리면서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과의 관계를 아마 조정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아마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중국 외교의 성격으로 볼 때 아마 드러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타격을 받는 방향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이 아니라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번 이 사드 문제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다 이렇게 중국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중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중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한미일 대 북중로 신냉전 삼각구도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북중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아무튼 과거와 똑같진 않지만 네. 예, 유사한 그런 이제 대결 구도가 벌어지는 거죠. 정말 걱정이 큰데요. 이를테면 지금 북한과 중국이 군사 협력을 해서 남한을 위협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타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저 북한, 중국이 군사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이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어떤 타격 요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소위 이제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에 맞춰서 중국도 이제 자구책을 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국책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타격받는 방법으로 한다. 그것이 중국 외교의 특징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네. 내놓고 그리고 아주 가볍게 네. 그렇게 통통 튀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은 말 한마디를 아무리 점잖게 해도 그 밑에는 무서운 그런 또 이 생각,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막 하는 행동들이 그 중국에서 볼 때는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긴 한데 계속 우리가 이게 강도를 높이면 언젠가는 큰 한 방을 중국이 우리에게 날릴 수도 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한중 관계는 네. 중국이 뭐 큰 거 한 방 날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전체 수출의 지금 25%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의존도가 네. 국민 총생산에 대한 그 무역 그 비중이 100%인 나라잖아요. 이건 도시국가보다 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균형 매겨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항상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상에 네.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사드 얘기 한마디를 갖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다는 게 네.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거에 갖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수조 원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균형 외교하겠다고 그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강조했고 통일 대박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기조가 갑자기 확 바뀐 거거든요. 그 원인이 4차 핵실험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외교적 현안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미국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철학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걸 갖다가 역사적인 안목에서 네. 전략적 안목에서 해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철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철학의 문제다 이런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남북 관계가 그나마 좀 뚫려야 그리고 남북 경협이 잘 돼야 우리 경제 활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결국 통일 대박론도 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런 진단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그 주장을 한 바 있고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중단되면 남북 관계가 중단되고 그 경협이 완전히 폐쇄의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경제 활성화의 길도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장관님 좀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요. 대결 국면으로 이걸 다시 좀 평화와 화해 협력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길, 대안 이런 건 완전히 없을까요? 아니 지금으로서는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일단 이제 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는 참 아주 없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좁고 확률이 낮죠. 하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셔서 그래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거지만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선거 같은 데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쪽에서 이 나름대로 이제 선거에서 어떤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이제 길인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총선이 있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야권도 철부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 분열돼 있으니 뭘
그런 얘기하기가 참 국민들께 뭐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아이고, 야권도 절부지니 뭐 희망 섞인 말씀 하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월인가요?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4월 총선 앞두고 뭐 북풍 조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예. 큰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성공단 폐쇄도 총선 앞둔 북풍 조장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북풍이라는 거는 이제 조장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북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일에 대해서 뭐 북풍 조장을 위해서 이랬다라는 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총선이 북풍의 그런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총선이 북풍의 사정권 안에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면 정치권이 특히 야권이 제일 먼저 나서서 비판하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응을 해야 되죠. 네.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지금 보니까 그날 제가 그때 토론에서도 네, 북풍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분들은 또 말씀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 남북관계 때문에 경제 남북관계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아무리 그 북풍을 애써 무시하고 경제의 방점을 찍고 싶어도 네.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북풍이 너무 세지면 그게 잘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 북풍이 초래한 폐해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결국은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잘라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이거야말로 경제 이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는 이건 경제 이슈인데도 네. 그걸 갖다가 경제 이슈와 나눠서 네. 네. 북풍으로 보고 이거 무시하려고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네. 그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온다는 소리 들으면은 네.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그렇죠. 예. 지금 경제 이슈로 이 문제를 붙어야 된다 야권이 우리 경제를 경제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이 모든 경제 이슈는 경제 이슈의 모든 건 아니지만 경제 네. 이슈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네. 한탄도 쏟아집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이 그것도 뭐 작은 기업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럼 뭐 망하게 문 닫게 하느냐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딨냐 이런 한탄도 막 쏟아지던데요. 야권은 특히 경제 이슈로 이 문제를 붙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실 그 평화와 협력적인 남북관계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비단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개성관광도 또 뭐 잘 안 됐지만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대표적인데 사실 이것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뭐 백두산 관광 얘기도 나오고 뭐 남북한 철도도로 협력 사업 뭐 온갖 굉장히 남북 협력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게 전부 무위로 이게 돌아가게 된 상황인데요. 통일교 담당했던 전직 장관으로서 지금 이 국면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프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 역사가 좀 큰 틀에서 전환을 하려면 지금 국면에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자꾸 동반복이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으로선 선거밖에 없는데 선거. 다른 걸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바꾸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선거인데 선거에서 어떻게 이 선거라는 것 자체는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큰 수단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야권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16일 내일인데요. 내일 오전 국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 단합을 호소한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덧붙여서 테러방지법, 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내부에서 남남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꼴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이 단합을 외치는 점, 이 점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자꾸 옛날 유신 시대 생각이 나는데, 아, 그게 지금, 아니, 대통령이 네.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것을 남남 갈등으로 치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단합을 하면, 얘기하는 그런 담화를 뭐 발표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네. 글쎄 잘 모르지만 자꾸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권위주의 시대 유신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언론들 우리 뭐 조중동 뭐 보수 언론이지만 주요 언론이고 굉장히 유력한 언론입니다. 이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점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언론의 문제는 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 현상이 네. 사실은 대통령이 정부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갈등 요인을 만들어 놔 가지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잘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런 질문을 주류 언론이 던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그분들이 그런 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뭐 대한 언론이나 오마이나 이런 데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저도 이런데 더 열심히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너무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예. 점점 나빠지네 목이.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요. 대한언론, 오마이 같은 대한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문제점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 아니 뭐 하여튼 어렵지만 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희망이라는 거는 뭐 지금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결국은 선거라고 봐요. 선거 위에는 바꿀 길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권한테 정말 제가 뭐 부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야말로 야3당 입장에서 보면은 명백히 현재 정권하고 이게 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정확히 대치가 되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재 통일력이 안보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들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도 정책연대가 돼서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갖다 보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권 연대로 국민들의 아픈 너무 마음을 꿈 좀 같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권 연대가.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시리에 빠진 참 개성공단 입주 기업 업주들 굉장히 뭐 정말 어떤 분들 막 울고 그러시던데요.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지 정치권이 진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된다는 여러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가진 자료가 어떤 것인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주말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됐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열릴 국회 외통위에서 이 내용이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내린 이번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 결정인가 하는 점을 따져볼 일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 점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무려 10년간 법률팀장을 역임하신 김광길 변호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의 첫 출연이세요. 엄청 긴장됩니다.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뭐 함께 그 국회에서 대표 연설하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잠깐 들었는데요. 핵 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맞서는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위력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른바 핵 무장론을 또다시 설파한 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어진 로켓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방침에 이어서 나온 소위 여당 대표, 여당 원내대표의 핵 무장론, 이것이 미칠 파급 영향 이런 건 어떤 게 있을 거가요? 아마 우리 원유철 의원님의 핵무장론은 본인이 말하면서도 쑥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군사작전권이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핵을 무장해서 우리가 쓰려면은 군사작전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면 핵무장론으로 위협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규모에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화려한 말의 성찬이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할 사람도 웃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보면. 문제는 북한도 아니 당신들 말이야 핵무장 하겠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러면 군사작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미국에게 있는데 미국이 그 허락하지 않으면 군사작전도 스스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핵무장이야 이렇게 비웃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어가지고요. 오늘 저희가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서 10년간 법률지원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도대체 진실이 뭐냐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대목인데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당서기실 그리고 39호실을 통해서 이게 결국 북한 핵무기,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말 내내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보니까 조중동은 일제히 거기까지만 딱 썼더라고요. 70% 전용.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는데 이 점을 좀 저희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홍 장관의 발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의 핵 개발에 북한 임금의 70%가 전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보통 전용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횡령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임금을 받아서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돌렸다. 돌려서 썼다. 우리로 말하면 정부 예산을 뭐 다리 건설에다 쓸 걸 빼돌려 가지고 자기 뭐 집 건설에다 썼다. 이런 뭐 자금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죠. 이게 전용이죠. 그러니까 전용. 그런데 지금 말씀한 70%라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부 발표문을 일단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게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문장 자체가 아주 뭐 어디 무엇의 70%인지
그 70%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아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문장의 전략적 모호성. 모호성을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전용됐다는 표현은 그런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면 임금의 70%를 어떻게 횡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로자들은 못 먹고 살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거를 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보자면 우선 임금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를 사회문화 시책비,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로 치면은 세금으로 세금도 많이 떼는 거예요. 보험료죠, 보험료. 우리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우리로 말하면은 그렇군요. 4대 보험료에 해당 돈이 사회문화 시책비라고 그런 걸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4대 보험료에 그렇죠. 기업 부담금이 있고 네, 개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담금이 사회 보험료라는 형식이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개인 부담이 사회문화 시책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게 사회문화 시책비로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30%를 그렇게 떼요. 네, 그러면 나머지 돈. 그것은 주로 어떻게 쓰냐면 북한이 이제 공공 서비스를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료 서비스. 교육, 뭐 의료 이런 데 쓰는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문화 시책비라는 게 그리고 뭐 산재 당하고 치료비, 그다음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금 이런 데 쓰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병원 가는데 돈 안 들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30%를 떼고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의료 노동자하고 교육자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돈이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거기서 30%를 떼요. 그러면 70%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0%가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게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손가락 팔고 살 수도 없고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70%를 이제 정부가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북한의 지도총국 달러가 바로 정부로 간다는 거죠. 지도총국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에 그 점은 북한도 투명성을 보장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투명성 보장을 안 해주고 있다. 애초에 처음에 개성공단을 할 때 북한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지 않았습니까? 논쟁도 많이 결국 하고. 뭐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못 지킨 것 이기서 지금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했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로 정부도 그동안 인정을 해왔었죠. 근데 70%가 다 이렇게 임금 전체가 다 북한은 어떤 총국 정부로 흘러간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북한 정부가 공급해주는 쌀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필품들 그것을 무슨 돈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용이란 말이 맞으려면 전용이 횡령의 의미가 맞다고 한다면 북한 정부가 받는 70%의 돈 중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쌀, 의류, 주거, 뭐 기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데 그게 뭐 50불이면 50불, 30불이면 30불 이렇게 나가는데 나머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증거가 나와야지 되겠죠. 증거가 나오려면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발표문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정부가 이 말을 자금 문제를 이야기한 건 약간 스텝이 꼬인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도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먼저 문을 닫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그것들이 효과가 그래서 저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닌가. 중단. 폐쇄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가 국제사회 제재라는 걸 유도한다는 건 어느 정도 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유엔 결의라는 게 이제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 사이에 나와야 되는 거죠. 안 나오게 되면 뭐 국제사회 제재를 유도하겠다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 그때는 다시 개성공단의 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폐쇄란 단어는 쓰지 않고 중단이란 단어를 쓰되 단지 우리가 테러를 열어놓고 네. 국제사회 제재를 유도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박으로 말하면 상대 우리 패를 다 보여주고 네.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도박의 칩을 개성공단에 올리면서 네. 도박의 판돈으로 올리면서 이후에 재개 가능성을 문 닫아 잠가놓고 네. 일단 올린 거지만 제가 보면 이런 제재가 성공적으로 유도되지 않으면 네. 다시금 이렇게 재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나오는 정부 관계자들의 멘트를 저희가 다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기 전까지 이 중단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고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중단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성공단 중단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영구 폐쇄 아니냐. 결과적으로 금강산 관광처럼 똑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발표문을 보면은 맞는데 애초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폐쇄를 하냐, 네. 아니면 잠정 중단을 하냐, 이런 식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 통일부에서는 네, 통일부에서 물론 부인하긴 했지만은 예. 잠정 중단을 건의했는데 예. 대통령이 묵살됐다. 묵살하고 폐쇄로 예.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이 예. 아닙니까? 그럼 그 처음에 잠정 중단이라고 건의를 할 때 우리 정부에 있는 많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어떤 의사 결정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네. 그걸 다시 돌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이렇게 중단시켜서 네. 그 이유가 자금을 전용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편으로 물론 정부 발표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이나 의견에 따르면은 개성공단이 중단되니까 개성공단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네.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 지금 네, 네. 흘리고 그래서 그게 개성공단 제재의 효과다. 라고 그리고 지금 말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근데 뭐 그거 앞뒤가 어떻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확인 취재도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못 가거든요 개성을. 근데 뭘로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서 참 취재를 한 건지 이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확인도 안 되지만 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네. 거죠.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들한테 아무런 네. 자금이 흘러가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왜 왜 또 개성공단 문 닫았다고 네. 불만이 상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여러 가지가 착종되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지금 개성공단 임금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불을 직불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북한 정부에게 가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어쨌든 북한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서 갖고 말씀하신 대로 70%를 지도총국이 가져간다면 이 중에서 몇 퍼센트가 노동자들에게 쓰여지는 비용이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북한이 전용하는 비용이다라는 거를 정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그 개성공단에서 법률 팀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까? 이제 저희들도 돈이 네. 전부 다 흐름을 투명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과정에서 개성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물자라든지 네. 물자 공급소도 저희들이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물자 공급소에 가서 그래서 어떤 물자들이 공급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오는 근로자들의 네. 그 영양 상태나 의료 상태, 의복 상태라고 하죠. 의복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1년 차 때와 그렇죠. 10년 차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뚜렷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있다. 입사 전과 입사 후겠죠. 그러니까 뭐 아니 네, 그러네요. 네. 개성공단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네.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와 일하지 않는 그 밖에 근로자와의 근로자. 그 차이 네. 이런 것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 아하. 진행 과정에서 네. 그리고 개성공단에 막 입사하는 근로자와 네. 조금 지났을 때의 근로자의 차이 뭐 이런 네.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생생하게 잘 보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 정부가 기존에 말한 거라든지 보한 것을 네. 뒤집는 건 일단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을 할 때 네. 그 가격이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 쌀만 공급해 주더라도 네. 그럼 북한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쌀을 공급해 주겠지만 네. 그 가치를 국제시장 가격으로라도 네. 좀 대략 환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만 환산을 해도 정부가 70%가 다 전용됐다라는 말은 네.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어쨌든 이 얘기는 다 현장에서 나온 직접 경험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자 공급소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공단 안에 노동자와 공단 밖의 노동자 그리고 입사 전과 입사 후 이런 차이를 쭉 비교 분석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결과로 볼 때 최소한 쌀만 가지고도 좀 따져보면 70%는 아니다 이런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70%가 다 간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이런 건 데이터를 지금 통일부에 다 들어간 데이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보면 정부도 약간 스텝이 꼬여서 네.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좀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두리뭉실이요? 지금 이렇게 대형 사고 쳤는데 이게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우리 스스로 위반했다라는 지금 우려와 걱정과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엄청난 사고를 친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두루뭉술 넘어가기를 바란다? 그는 속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는 쳤으나 네. 그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네. 모든 어린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요. 네.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사건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뭐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은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발언이 국제법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국제사회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발언이 국제법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국제사회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일국의 책임 있는 통일외교 당국자인데요. 고위 당국자인데 그 고위 당국자가 한 얘기를 국제사회가 그냥 눈 감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외교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참 이 문제 오늘 그 국회 외통위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요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내일 또 이어지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사안들 연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뭐 계속 불거질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이 어떤 것인지 왜곡되는 것이 없는지 다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꼭 다뤄야 될 쟁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정부가 과연 적법하게 이 조치를 취한 것인가, 이거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0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법률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안을 정확하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상당히 큰 위법 행위를 했다라는 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우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통보를 한 셈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앞서서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네. 북한 측 인사들과 여러 가지 개성공단에 관한 현안을 협의할 때 네. 항상 강조했던 말이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률에 따라서 공단을 운영해야 된다. 그게 북한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제일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인권 문제. 네. 인권 문제 해결 역시 북한 사회의 법치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북한에게 우리가 법치지로 입각한 사회 운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제가 보기엔 우리 스스로가 법치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법치지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진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름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라고 네. 저는 생각하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개성공단의 기업들을 출입을 차단시키는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출입을 차단한다는 단순한 행위로 인해서 기업들이 개성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죠. 이건 법률적으로는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라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 정부가 재산권을 수용해 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 헌법 23조 3항에는 네. 재산권을 사용 수용 제한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로 하되 또한 그 법률 안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은 이번 조치는 재산권 수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보상 조항이 포함된 국회 입법을 통해서 시행됐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치가 됐어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어찌됐든 개인의 사유재산인 건데 이 사유재산을 정부가 강제로 수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면 어떤 뭐 토지 수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강제 수용을 하든 뭐 부분 수용을 하든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법 조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다. 이것은 위헌이다. 헌법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두는 이유는 네. 사실은 이런 겁니다. 개인의 사유적 사유 재산을 네. 잘 보호해주고 그렇습니다. 혹시 수용할 때라도 네. 정부 재정이 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네네. 수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굉장히 보존이 시급한 네. 풍납토성 있지 않습니까? 풍납토성. 네네. 백제 서울에 있는 그렇습니다. 잠실 쪽에 예, 있는 예. 이것도 지금 보존이 심각하지만 네.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네. 지금 수용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헌법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신이고 법치주의죠. 네. 그러면 개성공단을 폐쇄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네. 할 수 있는가? 우리 정부의 지금 재정으로 네. 이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네. 우리 재정이 뭐 무한장 하수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 보상이 전부 다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네.
그 단계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제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풍납토성을 수용하고 싶어도 못하면 네. 부분적으로 그 하듯이. 근처의 토지를 수용하듯이 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전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네. 부분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거는 뭐 전혀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서 전면 중단한다 이런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런데 뭐 의류 업종에 대해서만 한다거나 예. 뭐 신발에 대해서만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분야를 나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을 밟았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해버리니 이게 문제가 커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보상 중단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그걸 검토를 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재부에서 검토 안 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아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재정이 그 정도 있는지 없는지 아마 네. 지금 뭐 피해액이 3조 이렇게 나온다는데 3조 뭐 3조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 근데 그 정도 돈을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지금 정부 재정이 여력이 있는지 지금 누리 예산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래서 제가 보면 이런 조치는 아주 뭐 저야말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무시한 위헌적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대에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를테면은 강제 수용 방식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했던 사유재산을 침해했을 경우에 정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었나요? 그런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정부가 재산권을 수용할 때 네. 입법 없이 네. 수용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네. 우리 행정법에 아주 네. 교과서에도 나오는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네. 문제에서 당연히 유언이니까 무효다 네. 이런 견해도 있고 예.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네. 문제 이 본질에서 국가가 유연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겁니다. 기본은 국가가 분명하게 불법 행위, 위헌 행위를 한 건 사실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하게 법 취지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네. 재산권을 사실상 사용을 제한을 하면서도 보상을 해주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같은 거죠. 아, 그린벨트. 그린벨트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산권을 사실상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길인 거죠. 그런데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봐서 네. 이 법 취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가운데서 갑자기 긴급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현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쌀 지원, 뭐 비료 지원 뭐 해서 현금 지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하는 거의 없었고 인도적 지원 형태로 조금 진행된 게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를테면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사업이 좀 진행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 분유 사업 같은 거요. 예. 그런 것 이외에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 과거 민주정부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소한 액수이고 아마 저도 이제 토탈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개성공단이 유지가 됐으니까 네. 정부 논리로 따르면은 네. 개성공단이 전부 자금이 네. 핵자금으로 전용된 거니까 그 액수는 아마 예. 그 전 정부에 비해서 예. 결코 적지 않을 그렇죠. 것입니다. 6,160억의 70%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게 개성공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 2000년 6.15 공동선언의 6.15 공동선언의 옥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성과로 남북 대화의 성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실인데 이게 그 법률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북 교류협력법에는
뭐 접촉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데 남북 네. 교류 협력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네. 정부가 내준 협력 사업을 네. 승인을 취소시키거나 사업 취소. 취소를 예. 하거나 이 조정을 하는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 명령. 예. 예.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상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을 철수시키는 방식인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일정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청문을 해야 된다든지 서면을 받아야 된다든지 서면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전혀 지금 무시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그리고 그것은 이 절차를 어겼다는 건 단지 뭐 그냥 조그만 법률에 절차를 네. 어겼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가 요구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네.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결과는 상당 부분 행정부의 고도의 그렇죠. 어떤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난 아주 자유로운 행위를 네. 행정부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네, 절차.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인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서 네. 국민에게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감시하고 네. 그런 행정권의 어떤 남용을 방지하겠다라는 게 네.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았다. 네. 근데 그렇다면 혹자는 네. 누구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법률 조치가 아니라 뭐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고도의 뭐 정치행위다. 정치행위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표현을-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말이야 지금 당장 핵 위협이 있는데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건 정부의 판단이고 몫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 정부가 기존에 정해진 뭐 입법도 기다려야 되고 네, 뭐 절차 이제 기다려야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네. 위험에 안전의 위협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얘기다. 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주장을 보기에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헌법은 그런 경우에도 네. 미리 그런 이걸 할 수 있는 네.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헌법에 보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과 긴급 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비상 사태에서 네. 시체에 대통령이 긴급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요건에 맞춰서 네. 저는 발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점이 그러면 과연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경제 지표라든가 뭐 주가라든가 뭐 이런 게 막 일제히 폭락하고 막 안보에 위협이 생기고 그랬냐. 사실 우리 국민들은 3차 핵실험 때나 2차 핵실험 때나 뭐 맨날 북한 뭐 저런 핵 위협이 있지만 나 사는데 별로 큰 영향 없다 이런 생각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 무사한일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못 느끼거든요.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느낄 만한 위협이 없는데 왜 정부는 그렇게 비상이라고 주장하는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 긴급 재정 경쟁 명령 같은 걸 발동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인가에 네. 대해서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나 긴급 명령도 네. 헌법에 다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긴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다 보내서 국회 승인을 곧바로 지체 없이 예. 받도록 하고 이건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먼저 하고 국회 사후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런데 그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에 국회에 대해 어떤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는 그런 보도나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서 네. 이번 조치 내지는 이번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네.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오면서 보도를 봤는데 네. 이것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참석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헌법에서 구한다면은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도 역시 헌법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발동하셔야지 맞다. 그렇군요. 국회 출석만 헌법에 따를 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도 똑같이 적법하게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헌법에 들어간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지 개성공단 폐쇄는 그냥 해버리고 또 국회 출석은 헌법에 따라서 하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다르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좀 디테일인데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방침을 밝히자마자 북한도 강대강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측 인원한테 전부 나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날 당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원 철수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개성공업지구 자체를 군사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또 좀 따져봐야 될 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결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노는 것처럼 얼음 땡 해가지고 얼음하면 동결돼 있다가 땡 하면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몰수의 의미인 건지 이거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있는 거 다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몰수하는 방침인 건지 이건 또 용어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북한의 주장을 이해하십니까? 동결과 이번에 재산을 동결한다고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금강산 지구의 중단 과정에서 북한의 용어를 보면은 동결이란 용어와 몰수란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동결과 몰수를 달리 쓰고 있다. 동결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북한 사람들한테 듣기로도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재산 보존 처분. 가압류라고 우리가 평상시 말하지 않습니까? 가압류. 나중에 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미리 붙잡아 두는 거. 가압류. 빨간 딱지 딱 붙이고 가압류. 딴 데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해놓는 게 동결. 동결. 인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몰수라는 것은 돈 대신에 이걸 가져가겠다. 이렇게 가진 것을 저는 몰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의 대가로 개성공단에 있는 설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싹 놔두고 나가라 그래서 몸만 나온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니네 임금 안 줬으니까 우리가 그 임금 대신 이거 먹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금이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만 불 정도 되겠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제 매달 임금을 지급하니까 지난달 일하지 못해서 못 준 그랬는데 이번 달에 10일부터 주는데 임금이 거기는 10일이에요? 25일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일한 걸 그 다음 달 10일쯤에 줍니다. 10일에서 20일 사이에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주니까 지난달에 일했던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액수가 한 대략 해놓으면 한 1,0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불을 지금 정산하지 않고 나온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근로자들을 이렇게 놓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해고를 당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해고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도 보니까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은 1년 일하면 한 달치씩 월급이 이렇게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최대 12년이면 그렇죠. 12달치를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각 기업마다 그걸 계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임금의 액수가 아니라 네. 어마어마할 거다. 임금 그 플러스 금액이 알파로 북한에 그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1,000억 이런 1,000만 불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아마 몇 천억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계산을 어루짐작하게 예. 한 우리 돈으로 예. 뭐 거의 조단이 나올 수도 모른다. 조단이 조단이나 하니까 한 1,000억 정도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 몇 천억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 그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네. 기업 소득세라는 우리로 말하면 법인세죠. 예. 법인세를 면제를 받아왔어요. 면제 받고 또 감면 혜택도 받아왔어요. 북한 정부로부터. 그거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예.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죠. 근데 예.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사업을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0년인가를 네. 계속 하는 조건으로 그 면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공장을 유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면세도 면- 해주고 또 감면도 감면도 해주고. 해주고 그런 거예요. 세금을. 근데 이제 사업이 지금 중단됐으니까 그것도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여기 그냥 거기 있는 원부자재 못 갖고 온 거는 뭐 그런데 그걸 사소한 거에 그게 불과하겠어요. 우리 기업의 탓입니까?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될 퇴직금이나 기업 소득세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건 뭐 정부가 당연히 네. 정부가 물어줘야 돼. 이것도 변상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인은 이렇게 뭐 현황하겠죠. 네. 그 돈 못 받았으니까 네. 기업 물건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근데 봐서. 그게 또 가치를 따져봐야 될 텐데 그렇게 가치를 따졌을 때 우리 측이 손해입니까? 북 측이 손해입니까? 아마 비용으로 우리 따지면. 측이 손해겠죠. 제가 보기에. 근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북한은 네. 염두에 두고서 이번에 동결이라 한 거 아닌가. 그러면 북한이 몰수하지 않고 자산을 몰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선동결 조치를 내린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땡 하고 싶은 거예요. 얼음 했다가 다시 땡 해서 우리 개성공단 다시 문 열자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다. 아하. 제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 동결이 굳이 몰수로 하지 않고 네. 동결이라 한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네. 부부 사이에서 남북 관계를 비교하는 게 항상 네, 유유적절하죠. 부부가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네. 서로 이제 별거하게 된 거죠. 지금은 별거 지금 상태다. 별거 상태죠. 근데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거죠. 이혼을 하려면 재산도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산을 앞두고서 재산을 동결해 놓은 거죠. 가압류 일단 해놓고 예. 이후에 이제 이혼 법정에서 네. 부부가 만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앞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 경험을 네. 보면 종종 싸우다가 네. 이혼 법정에서 만나서 예. 서로 화해하는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세상 사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네. 우리 남북도 이 동결된 재산을 네.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냉각 기간을 두고 네. 후에 네. 서로 만나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좀 잘 맞춰서 개성공단이라는 옥동자가 네. 죽지 않도록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의 조정 기간 거쳐서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월에 총선인데요. 이제 선거 끝나면 냉각기 거쳐가지고 이게 뭐 선거용으로 한다 치더라도 선거 끝나면 다시 또 지금 막 그 얼마나 이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요새 굉장히 뭐 중소자영업자들 뭐 거의 날마다 막 그냥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그 잘 하던 중소기업들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가 뭐 전국민적 정서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정말 요구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입법 절차를 쭉 어긴 거예요. 정부가 헌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법률 위반에 대해서 야권이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권이 생각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물론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햇볕 정책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한데 야권이 별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이 사태를 처음 듣고 나서 네. 제일 먼저 생각한 거 이 처분은 무효다. 이 조치는 무효다. 네. 그러면 보통 행정 조치가 무효라면 네. 법률가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걸 다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일종의 가처분이라는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진짜 그게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네. 나중에 법원에서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처분 소송을 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네, 효력 정지 가처분. 예. 근데 그걸 내일 시간을 북한이 안 주더라고요. 하루 만에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냥 확 그냥 그래서 다 나가 이래버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네. 경제통일위원회 네.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당에도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당에서는 암만 해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네, 어떤 고려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제가 물론 당의 뭐 대표도 아니고 당을 대표할 네. 사람도 아니지만 뭐 하지만 경제통일위원회 자격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게 종북 프레임에 걸리는 거 아니냐. 에? 종북 프레임에. 종북 프레임이요? 너무 센 자기 검열 아닙니까? 맞죠? 더불어민주당이 왜 종북 프레임? 그게 무슨 종북 프레임이에요? 이게 우리 기업의 도산을 막자는 주장인데. 당 내부에서 종북 프레임에 걸릴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이게 뭐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놓고 지금 스스로 주워 담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어요. 근데 좀 실망스럽네요. 사실 이거는 그 자기들의 사업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60년 민주당 전통을 지킨 야당이고 그 제1야당이 사실 해놓은 민주정부 최대 업적인데 그 업적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 스스로 종북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크게 쟁점화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조용하군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 제가 사실 이 정도면 막 성명을 내고 난리를 쳐도 막 기자회견 매일 하고 뭐 성명전이라도 세게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이 언론 입장에서는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서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종북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서 함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면 굉장히 그 자체로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해가 될까 봐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 제가 속하고 있는 네.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에서는 네. 이 조치가 전면 무효임을 네. 선언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저도 봤습니다. 발표하고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그렇죠. 있는 부분이 네. 또한 사실이고 예,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당 차원에서 나설 일이죠. 그리고 어떤 특위 오늘도 차원에서 우리 하는 건 김종인 아니죠. 대표가 네. 개성공단 상해를 네. 방문할 예정으로 오후 있습니다. 2시에 방문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야권 지지자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소개해드리지요. 지금 그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후폭풍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단결과 단합을 주장하는 국회 연설 내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단합하자고 한다고 국민들이 단합할까?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제가 네. 마치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기다렸던 질문. 네. 제가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네. 참 북한 사람들하고 여러모로 접하면서 또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요구들을 네. 수행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을 상대하면서 네. 단합, 일사불란합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북한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예. 우리가 그러니까 단일한 목소리로 대응을 해야지 북한을 설득할 그렇죠. 수 있다. 뭐 예. 북한과 맞설 수 남남 있다. 갈등 안 된다. 맞설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연설 아직 하진 않았지만 네. 그것도 우리가 이 국론 분열을 하지 않고 네. 단합을 해야지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일 것으로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제의 장점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합의 속에서 우리 국가가 운영된다는 게 우리 안보의 제일 큰 무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안보의 무기인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헌법의 절차를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봐서도 네. 북한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어허. 놀랍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네 체제에서는 그것들이 쉽게 인정될 수 없는 발언들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네. 북한에게 주는 효과는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체제가 있구나. 그것이 저는 북한과 우리가 교류하는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목소리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보의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금강산 관광 취재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뭐 기자들이 막 대한민국 기자들이 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우리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취재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막 난리쳤더니 북한 당국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기자 선생, 이렇게 정부 당국자한테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냐, 말 좀 들으시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뭐 행동에 거침이 없고 그리고 또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영양 상태가 매우 좋고 다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늘 부러워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참 개성공단 10년의 역사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동네다 이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낱 물거품이 됐다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년간 법률 지원하셨는데요. 앞으로 민변에서 정부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업 활동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민변 소속이 아니어서 네. 다들 제가 이런 데서 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민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뭐 민변을 활동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래서 민변의 계획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는 네. 어느 기업이 정부랑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정부랑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최후의 수단으로 아마 이렇게 그 방법을 택하겠죠. 네. 그런데 그러기 앞서서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분을 저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온 보상은 대체부지를 마련해 준다는 거고요. 금융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보험 안 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대중소기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래선 끊지 말고 계속 유지해달라. 근데 뭐 나오는 생산 물품이 있어야 거래를 유지하지 그냥 뭐 상부상조의 정신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뭐가 물건이 있어야 거래를 선을 유지할 텐데 그게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온 정부 대책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뭐 은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언발의 오줌 누기 이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때는 먼저 보상을 할 수 있는가, 네. 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상의 능력이 있냐, 이걸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는 상태라 한다면은 네. 여러 가지 다른 뭐 좀 중단을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제재 결의가 국제 유엔 결의에 참여 여부를 좀 이렇게 같이 좀 협의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중단을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전 조치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안보적인 위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용해야겠다 한다면 당연히 그 안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네.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미리 그 안보에 따른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혜택을 받는 거니까 네.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에게 특별하게 손해를 준 거면은 그것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부상조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네. 그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헌법 23조 3항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계산하고 판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지 않고 했었던 부분이 저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보험을 주겠다, 대체 부지를 주겠다, 뭐 대출을 해주겠다, 네. 뭐 내지는 서로 다른 기업들이 좀 잘 도와줘라. 네. 마치 이런 거죠. 정부가 사고 쳐놓고 불이웃돕기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건 제가 보면 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 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신을 네. 위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적확한 표현이세요. 정부가 사고치고 야, 쟤 좀 어려운 애니까 쟤네 좀 도와주자. 불이웃돕기 성금 좀 모아가지고 그 각자 어렵지 않게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참 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결정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이 정작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막 별말이 다 쏟아지고 종국에는 지금 막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게 이 산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국민 여러분은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런데 또 단합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단합은 우리 국가의 단합은 네. 우리 헌법에서 단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네.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권한이 행사되는 걸 우리는 단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70년대에 헌법을 무시하고 모든 언론을 입을 막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국민에게 하나의 목소리만을 강요하는 것은 단합이 아니고 독재이죠. 단합이 아니고 독재다.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께서 김 변호사님 지칭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직업이다. 실제 개성공단에 혼자 계셨나요? 저는 법무팀장으로 혼자 있었고요. 진짜 제가 잠시 뭐 미국에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 네. 중간에 네. 과연 개성공단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아하. 뭐 이래서 그건 이제 명분이고 사실은 좀 싫어. 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있었고요. 예.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10년간 활동한 유일한 변호사, 전 세계 유일한 직업이십니다. 이게 10년에서 그치지 않고 20년, 30년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단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